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요, 발리 여행객 정부 투입 전세기로 266명 귀국했습니다. 전국 영하권 추이에 들어갔고요. 3분기 성장률 1.5. 어허, 큰일이네요. 2% 선이 무너지게 되면 체감률 바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이틀 연속 통화. 북한 미사일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불분명하다. 자,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실시간 검색어는 3분기 성장률 1.5%입니다. 온 국민 손잡고 경제 성장률 매진. 자,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 부른 Must Have Love. 우리 사랑해.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미디어 어제. 네, 오늘. 오늘? 네. 왜 오늘만 있을까? 네. 어제도 있었는데 어제는 안 왔죠? 어제 왔나요? 어제요? 저요? 네. 저 어제 왔죠. 어제 왔나요? 네. 하호영 기자가 땜빵으로 돌렸구나. 네, 그랬죠. 네. 3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호영 기자 땜빵으로 돌린 거?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하호영 기자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없으니까 이건 뭔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 뭐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죠. 네. 그런 촉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안 나오던 날에 나오라고 하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드디어. 네, 드디어 했죠. 2016년 6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면서 이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1년 5개월 만에 소폭이지만 다시 1.5%로 금리를 높였습니다. 0.25 소폭 아니에요. 소폭 아닌가요? 예, 기준금리면요, 시장 반영금리는 0.5에서 1이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더 거기서 더 치긴 하는데 어쨌건 일전에 2011년 6월 정도부터 이제 그때 한번 금리를 올리고 6년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은행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크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난달에 좀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 반영은 다 됐죠 이미. 네, 이미 시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은 이미 다 금리를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이 쏟아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그렇게 폭탄. 네,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그 역대 최대 가계부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8%를 기록을 해서 아시아 최악으로 올라섰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곧 또 한 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투자금을 묶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요새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좋아서 시장에 충분히 돈이 돌고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아까 그 검색 실시간 검색어에서 3분기 성장률이 1.5인데 제가 최악이네요 이런 데 실수했거든요. 뭐냐면 저는 1년 성장률로 봤어요. 분기 성장률인데. 예, 분기 성장률은 지금 몇 개월 만이죠? 1년 만인가요? 지금 최고거든요. 그렇죠. 분기 1.5면은 상당히 높은. 상당히 높죠. 그게 이제 다 합해졌고 연금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7년 만에 최고예요. 1.5%는. 네. 그럼 이제 요게 체감으로 오는 거 얼마쯤 되는 줄 아시죠? 1.5로 딱 올라간 분기. 국민들에게 딱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쯤 되면 그게 선행지수의 일종의. 올라가면은 1년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정상근 기자가 일자리가 막 좋아져. 네. 막 좋은 직장 딱 생겨. 네. 그럼 급여는 언제 나와요? 급여는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렇지, 한 달 뒤에. 네. 그 한 달이 국가 전체는 1년 반쯤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정도 뒤에 제 월급이 좀 오르겠네요. 안 웃겨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분의 1패.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이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이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두 정상은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은 이번 화성 15형 발사가 그
위험 수준에 이른 것. 이란 공감대와 함께 그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기조에도 두 정상이 공감했다라고 그렇죠. 보도했습니다.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이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이면 분명하지만 이제 재진입이나 종말 단계 유도 기술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이런 기술들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각종 제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제 SBS가 보도했던 해상 봉쇄 방안입니다. 네.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그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서 그 북한 해상을 봉쇄를 하고 고사를 시키자는 그런 작전인데요. 근데 이 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 지금까지 미국이 해상 봉쇄를 가한 것이 그 냉전 시절에 쿠바를 한번 가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베트남과 이라크를 가했었는데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이때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라크의 경우에는 해상 봉쇄 후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걸 북한은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가 곱게 볼 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서해에서 그 해상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북쪽에도 러시아 바다가 있어서 좀 한국 입장에서는 그 이런 요청이 올 경우에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낮은 선봉 사이에 러시아가 또 임대해서 부동항을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선박은 나가고 북한 선박은 잡고 그런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좀 강력한 봉쇄. 얘는 양국이 합의했다. 그렇죠. 합의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안했다. 제안을 했다는 거죠.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유도 기술 이 세 가지는 우리 언론이 좀 그 신경을 좀 바짝 썼으면 좋겠는데 미국 언론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재진입 기술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써요. 객관적 근거 없이.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언론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있죠. 시희망일보, 제희망일보, D희망일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희망이 팩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고위 관계자를 뭐 처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중앙TV에 그 이후에 떡하니 나온 장면들도 있었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75년, 76년도에 곧 북한이 멸망한다. 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북한은 건재하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있는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팩트를 잘 보도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세우는 게 맞다. 북한이 좀 취재가 잘 안 되기는 당연히 잘 안 되겠지만 미국 언론으로 취재가 되잖아요. 뭐 어쨌건 하여튼 뭐 이게 공포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 서민들은 공포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요즘 북한 상황 어떻게 취재하는지 모르죠. 요새요. 어떻게 취재를 하나요? 북한에 있는 그 외신 그 특파원들, 대사관 직원들 SNS 상에다 계속 사진을 올려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나머지 서방에서 취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SNS를 올리면 계속 올리면 서방 기자들은 SNS 사용하기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아내가 호화 관절을 꾸미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국정원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최상층을 이제 주거 공간으로 주거 형태로 리모델링한 정황을 발견을 하고 수사 중인데요. 이른바 이제 펜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총 여기에 그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만. 국정원이 웬 리모델링이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해외 공작비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 이 공사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인 그 이모 씨의 취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나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이 공간을 썼다는 거죠. 어떻게 썼냐면은 결국에 이
10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를 들인 이 공간은 그 부인 이모 씨의 사교 모임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 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는 건 아니고 집처럼 꾸민 다음에 일종의 친목 모임 형태로 일종의 프라이빗 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셈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 예산을 써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건데요. 아, 그 프라이빗 바는 원래 바는 술집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기둥도 있잖아요. 네. 그 철장을 바라 그러거든요. 네. 남편 철장 갈 거 기시감이 있었나? 아, 그때부터요? 예. 네.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 인스토피아 빌딩이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와.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 한 층 넓이가 82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0평 정도 되죠. 오호. 네, 원래 이 건물에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정원 산하의 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압수수색 됐던데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그 맨 꼭대기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요. 네. 이야. 이 더 황당한 거는 이거를 당시에 일부 언론이 이걸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 1빌딩 관사를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대요. 어느 언론에서요? 어느 언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취재가는데 미디어 오늘이?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급해서 다 찾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미디어 어제네. 오늘은 맞고요. 네. 오늘 찾다가 못 찾을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거를 어떤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철거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철거공사에 그 정도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한 5%, 10%쯤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국정원 예산으로 그렇죠. 한 것으로. 그것도 역시 유용한 거죠. 네. 자기들이 쓸 공간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하는 이제 총극이죠. 이럴 때는 이제 법정에서 형을 때릴 때 10년 플러스 부가세 별도 11년. 네, VAT. 네. 어쨌든 그런 거 이게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횡령이죠. 네, 국고 손실 및 횡령. 그렇습니다.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 네. 그 한편 그 TV조선에 따르면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지난 8월에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 혐의로 그 징역 4년을 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속이 되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가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남편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들이랑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 네. 근데 뭐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밖에 읽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법정에서 4년형을 받을 때요.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부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에 떨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송 우리 여기 SBS 정치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곧 원세훈 전 원장은 다 불 것이다. 왜? 징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이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네. 국정원 부원장으로까지 불렸다고. 뭐 성격 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날 이제 법정 앞에서도 이게 뭐 원세훈 원장 혼자 한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정상근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제 그때 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네. 좀 직접 취재한 건 거의 없으신가 봐. 미디어 쪽 관련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어쨌건 그렇고요. 네. 어쨌건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로조차 하지 않더라 이렇게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예요? 네, TV조선 보도입니다. TV조선에 쌈을 부추기네 양쪽에. 그러게요. 예, 모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곧 원세훈 원장 입에서 술 풀리듯이 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일단 뭐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한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파업. 네, 그 지하철 9호선 파업이 어제부터 돌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뭐 MB와 연관되어 있다. 기승전 MB. 이게 그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1호선에서 8호선은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BTL
민자가 들어온 네, 거죠. 민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처음에는 맥커리에서 했었어요. 네. 호주의 그 투자 회사죠. 네. 거기서 담당을 하다가 이시영 아들이 그 아들 이시영이 맥커리에서 근무하지 않았었나요? 네, 맥커리에서도 근무했고. 예, 맥커리 한국 지사장. 네, 어디 타이어 회사 한국 타이어인가? 예, 한국 타이어. 거기서도 사돈. 근무를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다스에서 조보면 회장. 예. 네,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어쨌건 이 9호선이 민자로 지어져가지고 이게 서울 강서 지역부터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염창이나 가양역에서는 출퇴근길에 한 번에 지하철에 올라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배차 간격이 길고 차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량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자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그 인력을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빨대를 대고 힘있게 쫙쫙 빨아먹고 있는 중이었네. 그렇죠. 이 또 최소한의 비용을 하려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지는 복지가 많이 떨어지죠. 복지는 최하. 그렇죠. 이 기관사 인력을 딱 비교를 해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랑 비교를 하면 그 인력은 68% 수준, 휴게 시간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게다가 또 그 역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9호선은 혼자 일하는 역도 있다고 해요.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안전사고 나면 또 그 책임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전사고 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요새 뭐 테러 위협 막 이런 게 문제인데 테러 위협은 고사를 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네, 어쨌건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MB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까 이렇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공공 서비스 같은 관련 부분들을 이제 민자로 지어버리면 뭐 민간 기업 입장에서야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또 뭐 수익을 내든 안 내든 계속 또 세금은 또 민간 기업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돈 들여서 국가 세금으로 민자 기업 매겨 살리고.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들 복지는 최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와일드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송년 특집 와일드쇼 합니다.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고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주진우 기자, 김용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봉조 친구들. 이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야.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